참 우리 사회 세월호 이후로 어려운 전국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근본적인 변화, 사람 중심의 안전한 사회,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겠죠. 국정원의 선거 개입 문제, 그리고 최근에 여러 차례 지금 거론돼 오늘 재판까지 있었던 군부대 내에서의 가혹행위 같은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의 이슈가 우리 중심에 좀 서 있습니다. 이제는 좀 제도적이고 입법적인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 오늘 참석해 주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추미애 의원실이 주최하는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2차 입법공청회를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네, 귀빈께서는 단상 앞에 마련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기국회가 개회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국회 내에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당내외도 좀 어려운 전국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여러 문제들을 우리 국회에서 하나씩 풀어가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좀 어려운 일정 속에서도 인권기본법 공청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좀 이따 소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석현 부의장님이시고요. 오늘 토론회 주최 간단한 인사 말씀을 먼저 추미애 의원님으로부터 먼저 듣고 그다음에 또 부의장님 축하 말씀 듣고 토론회를 밀도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추미애 의원님의 인사 말씀 여러분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 인권기본법 공청회를 하게 됐습니다. 기간에 국가적으로는 참 불행한 일이 있었죠. 지금 대통령이 유엔으로 나가기 직전에 사실은 유엔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유엔 인권선언 뭐 이런 것들이죠. 어떤 사회나 조직이나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을 유엔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풀어나가는 응원을 빌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유엔을 참석하기 위해서 떠난다는 대통령이 세월호는 대통령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사실은 왜 그렇게 구호와 구조를 기다리던 학생들이 그 몇 시간 동안을 인내하고 기다렸는데 왜 구하지 못했는지, 그들의 생명권을 왜 국가는 외면을 하고 무시를 한 건지 그것이 참으로 궁금하죠. 근데 대통령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도록 돼 있는데 그 헌법을 준수해야 될 대통령이 그 생명권이 무참히 외면당하고 무시됐는데 대통령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유엔에 참석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가진 대통령이. 그래서 오늘 2차 인권기본법을 입법 공청회를 열면서
사실 참 무거운 마음입니다. 야당은 야당대로 이 조타수를 잃고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의 그 파편을, 세월호의 파편을 이 야당의 침몰로 끝나나 하는 그런 생각에 여기 많은 의원님들이 그 방황하면서 오늘 오시질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인권기본법이 그냥 추상적 선언에 거쳐서는 안 되고 어떤 비정상적인 그 사회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그 촉구가 돼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다지면서요. 거의 1년 만에 뵙죠. 그런데 1차 토론회 때 여기 다시 2차 토론회 시간을 내서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 소중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만 홍성수 교수님만 강의 일정상 오시지 못했는데요. 그 소중한 말씀들을 다 이 법안 초안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서 자세한 것은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대한민국 국회의 부의장이신 이석현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관심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발걸음 해주신 데 대해서 크게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감사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영하 우리 그 분당을 지역위원장님도 오셨고, 제 광진구에서 이 광진구 의회 박삼래 의장님도 보이시고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소개가 됐는데요. 우리 국회를 대표하시는 어른이죠. 이석현 부의장님의 축하 말씀을 요 앞쪽으로 모셔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추미애 의원님께서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 데 대해서 크게 공감하고 감사드립니다. 요즘 그 윤일병 사건을 비롯해서 군에서 터져나오는 각종 인권유린 사건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성적 소수자나 또 여성 등등의 여러 취약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인권 침해의 사태들에 대해서 모두가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인권해서 우리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자꾸 강화하자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우리 지금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그렇게 그것만 내세울 때냐라고 또 반론을 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목에서 저는 엠네스티의 오드리 국장의 말이 퍽 인상적입니다. 인권의 역사는 언제나 비현실적인 데서부터 시작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보면은 아닐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인권은 대단히 소중하다. 하기야 과거에 미국에서 노예 해방, 그때 상황에서는 노예가 당연한 것처럼 짐승처럼 부려먹던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런 시대는 노예를 해방하자니까 크게 반발하고 지금 그게 여건에 맞는 얘기냐 이렇게들 얘기했던 것이죠. 또 여성이 선거권도 없던 시절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그런 이 명제가 인권 신장에 관한 명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여건을 이유로 들어서도 우리 헌법에 보장된 그런 생리적 기본권인 그런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우리 노력을 갖다가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추미애 의원님은 인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벌써 이게 두 번째 지금 토론회로 지금 공청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기 있게 대통령을 향해서 그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대통령이 해결하라라고 두 번이나 성명을 내고 우리 이 다선 의원들이 여간에서 안 하는 그러한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또 환노 위원장도 지내고 당의 중진 중에 중진인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의정활동에 열심히 하고 있는 데 대해서 평소에도 존경하고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인권기본법 토론회가 대한민국에 인권 사각지대가 참 많습니다. 튼튼히 인권의 나무를 심고 가꾸는 그런 중요한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저 같은 사람도 참 여기서 토론되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비록 지금은 끝까지 있지 못하지만은 나중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우리 최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국회에서 이런 법을 제정을 할 때 그런 때는 제가 또 적극 저도 힘을 보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인권에 대한 참 깊은 말씀 짧은 시간 잘 정리해 주셨고요. 인권기본법 제정에 든든한 우리 후원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영하 위원장님이나 의장님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 오셨는데 저희가 오늘 토론회는 그야말로 좀 밀도 있게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사 말씀을 더 이상 듣는 걸 좀 생략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추미애 의원님께서 오늘 발제까지 맡고 계시는데요. 사산 의원이시고 환노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최고위원도 역임하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인권의 또 지킴이로 역할을 자임하시고 불철주야 좀 뛰고 계시는데요. 추미애 의원님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토론인데요. 우선 제가 소개부터 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 1차 정책토론회의 결과물을 가지고 이 인권기본법을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그 내용의 발제를 하겠고요. 토론자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먼저 법무법인 KCL 소속의 변호사님이시고 인권기본법 제정에 그 굉장히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유남영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아주 아름다운 우리 법무부 인권정책과장님 오셨네요. 안미영 법무부 인권정책과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구 지역에서 대구가 약간 이 시민운동이나 이 그런 쪽에 조금 열기가 좀 적어요. 사실은 제 고향이긴 한데 그 힘든 곳에서 이 한국 인권 행동 그 시민 모임을 만들어서 사무처장을 하고 계시면서 아주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오완호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정책과장님이신데요. 이석준 과장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그 군 인권 문제가 정말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까지는 어쩌면 저런 일이 있었나. 어제도 특전사에서 이 전기 충전을 한 기기를 이용해서 혓바닥에다 놓고 그런 고문을 즐긴다라는 그런 그 취미도 무슨 그런 악취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뉴스를 차지했는데요. 윤일병 사건을 비롯해서 이 군 인권 문제가 이 특별 권력 관계다 해서 이른바 묵인이 되어 온 사회였습니다. 그것을 용기 있게 과감하게 드러낸 사회 이슈로 키우신 우리 군 인권센터 소장님이신 임태훈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심상정 대표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네, 저기서 무전기로 연락 줄 것 같은데요. 연락 오는 대로 제가 발제 도중에라도 오시면 좋은 말씀 듣도록 하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인권 지킴이는 국민입니까? 국가입니까? 인권 지킴이는 국민이 돼야 될까요? 국가가 돼야 될까요? 국가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인권이라는 것이 자유권, 그러니까 부당한 권력의 압제로부터의 그 개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유권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부당한 권력을 내쫓을 수 있는 선거권, 이런 것들이 먼저 고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권리겠죠. 그래서 외국의 어느 학자는 그런 자유권이나 선거권 이런 것들을 1세대 인권이라 그러고, 이제 우리가 헌법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그 사회권적 기본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2세대 기본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 혼자서 골방에서 즐기는 그런 자유권이 아니고, 정말 이 사회인으로서의 평화와 어떤 문화가 충족되는 그런 삶 속에서 같이 연대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문화적 권리와 평화, 이런 것을 연대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함께라는 의미, 연대한다는 의미가 깃들여 있는 그런 집단적 권리라고 할 수 있는 3세대 인권까지 인권 개념이 다양하게 발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확장된 개념에까지 다다르지 못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1세대 인권도 제대로 지켜주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른바 그 SNS 쿠데타를 할 수 있는 국민의 그 소중한 참정권 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그런 국가기관인 국정원의 선거 개입 댓글 사건을 보면서 국가기관이 국민의 어서 오십시오 권리를 지켜준다는 의식이 대단히 희박하고, 또 그런 일이 있어도 일단 권력을 잡아버리면 그것을 재단하는 사법부마저도 찍소리 못하고 면죄부를 주는 그런 일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3세대 인권까지 가지도 못하고 국가가 오히려 인권 개념, 국민의 1세대 인권인 자유권과 선거권, 참정권 그런 것들도 짓밟고 있구나,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구나, 이런 무력감을 느끼는 때에 이 인권기본법 제정의 욕구가 얼마나 큰가 이렇게 역설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법안의 그 초기 작업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좋은 고견을 주셔서 그것을 어떻게 반영한 것인지를 이제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발제를 하겠는데요.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반갑게 와주신 우리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님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니까 우리도 그냥 내부 폭발이 일어나서 머리도 복잡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일정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박수 한번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기본이 바로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임기응변식으로 또 땜질식으로 이렇게 그 미봉책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더 큰 붕괴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을 이제 정치를 하면서 거듭 이런 교훈을 많이 느낍니다. 아무튼 제가 요즘처럼 그 국회의원으로서 어디 나서는 게 떳떳하지 못한 적이 없었어요. 지역구에 다녀도 말씀을 드릴 게 없고, 또 저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금 저 찬바닥에 그대로 청운동에 계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음에 갈피를 못 잡겠고 무척 무겁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려운 상황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만 힘든 게 아니고 이게 뭐 정치인으로서 도리,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밤잠을 설치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이 인권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새로운
기본을 갖추는 데 있어서 가장 복판이 되는 그런 인권 기본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추미애 의원님이 판사도 하시고 해서 헌법적 가치인 인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또 아주 헌신적으로 그 애를 써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훌륭하신 분들 오셨으니까 우리가 뭐 국가인권위원회도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을 거쳐서 지금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지만 최근에 군 상황에서 보듯이 또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21세기를 맞이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서는 참담할 정도로 생명과 인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 이 점이 이제 정치인으로서도 누구나 함께 공유해야 될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제가 잠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하여튼 오늘 잘 해주시고 빨리 옥동자를 낳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열심히 토론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을 테니까 나중에 봐주시고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바쁜 걸음 해주신 심상정 대표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리십시오. 네. 지난번 1차 토론회의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남영 변호사님께서는 사실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인권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또 그 지방에서도 재원을 마련해서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사고나 또는 그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사전 교육도 하면서 예방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의 NGO들하고도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면 좋겠지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그 인권에 대한 역할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을 교육하고 심의하고 이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 기구를 만들 수 있고 또 관련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할 것을 그런 좋은 고견을 주셨고 또 이러한 의견을 이번에 그 초기의 법안을 다시 개정하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인권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도 그런 인권 지킴이로서 인권을 보호하고 조장하고 또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두었습니다. 지난번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의 이발레 법제개선 팀장님이 이제 또 주신 말씀으로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인권위원회가 공고하고 정부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민단체 의견을 듣는 것을 제외한 그 이후 과정에서 이행 과정이나 또는 모니터링 과정, 평가 과정에서 인권위원회의 참여가 사실상 완전히 배제된다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주셔서 이제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기본법에 대한 국가적 책무와 또 국민의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 또 국민의 협조 이런 것들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하게 하고 또 그 계획 수립을 각 그 정부 기관 등의 각 사회단체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발레 인권위원회 법제개선 팀장님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 및 공포한 국제인권조약 등의 규범들은 국내법상의 효력을 지닌다. 이렇게 헌법상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는 국제인권 규범들이 무의식적으로 수용하고 이행하려는 노력이 아주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은 어떤 인권 선언 이런 것들이 그대로 법에 실천적으로 녹여져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런 인권 선언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인권기본법 제정의 동기의의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이러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국제활동 지원 및 국제인권 조약의 이행에 조문으로서 그런 근거 조항을 두어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새누리당에서 김재식 의원님께서 오셨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관심 주셔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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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에 머리카락이 좀 줄어들어서, 네. 반갑습니다.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때 상당히 얌전하셨죠? 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네. 한 말씀 해주시고 가시죠. 그냥 기왕 오셨으니까. 네. 네. 우리 김재식 의원님은요, 지난 730 보궐선거에 당선되셨는데요, 대전시검에 계셨고, 네, 이렇게 일부러, 제가 사법연수원 14기인데요, 우리 저기 장영하 변호사님은 13기이시고, 네. 14기입니다. 예. 네. 사실은, 제가 한 달 만에 의회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를 했는데 같은 반이었던 추미애 의원님을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뵀어요. 그때 본회의 안 나오셨나요? 네, 안 갔습니다. 그래서 와보고 싶었는데 네, 네. 조금 얼굴을 기억 못 하시니까 좀 서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제 기억이 납니다. 다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인권기본법이 아직까지 네. 제정이 안 됐었나요? 네. 하여튼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또 네. 제가 의회에서 국회에서 인권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18조에 인권활동단체에 대한 지원 문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가벼운 말씀만 던지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못 나오셨지만 홍성수 교수님께서는 이제 기업의 인권 보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통한 지원책, 적극적인 유도 정책 또한 필요할 것이고 적당한 감독 정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또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인권조례의 법적 근거 확보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서 인권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하도록 하는 조항을 반영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완호 우리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님께서도
지자체의 인권 조례안이 통과했으나 대부분 장식용이다라는 지적을 따끔하게 해주시면서 법안의 실효성을 강구하기 위해서 복지 예산과는 별개로 인권 관련 예산 편성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러한 의견도 국가 등의 책무에 반영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근거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 지난번 토론회 고언을 포함해서 2차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인권지수 개발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제활동 지원 및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조항에서 국가가 국제인권조약의 이행 실태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등의 실태를 조사해서 연차보고서에 수록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인권을 위한 독립된 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1차 토론회와 다른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안에서는 저의 생각으로는 공식 법안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또 실무자가 가안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법무부 안을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무부 안은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 세계 인권 선언일을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 또 국가 보고서 부분을 구체적인 세부 조문으로 만들기도 한 그런 성의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 4가지를 지적한다면은 법무부 안은 이제 법무부가 이런 인권기본법의 주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인권위원회 탄생 과정에서도 법무부에 둘지 독립된 기구로 할지가 인권에 대한 국가의 인식, 정부의 인식이 어느 정도이고 과연 거기서 민주성을 평가할 수 있느냐 처음부터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사실 그 문제에 깊숙이 개입해서 인권위원회는 반드시 독립적이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새천년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 독립된 기구로 이 당론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서 새정치민주당 안으로 바꾸어서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독립된 국가인권회가 이제 탄생된 것이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인데요. 또 이 인권기본법 제정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한 정신은 그대로 관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정책개발원에 관해서 국가인권정책개발원은 법무부 안에는 법무부 내에 그것을 설립하겠다 하는 주장인데요. 역시 아까와 같이 인권이 그렇게 되면 인권 교육, 인권의 예방, 또 각 사회 단체, 국민의 각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독립된 인권위가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만약 그것을 빼버린다면은 예방적인 권능 이런 것을 법무부가 갖고 간다고 하면 인권위가 위상 자체가 흔들리거나 형해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권 교육 문제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 안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초중고 학교 등에 대해서 교육의 주체가 법무부가 주관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인권위를 배제한다는 그런 의혹을 살 수가 있다.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 참여 제한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 안에서는 인권위는 권고 기능만 갖게 된다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은 정부가 작성하는 데 있어서 권고하는 큰 실효성이 없겠죠. 그러므로 법무부 안에 의해서 법무부가 기본계획을
만드는 주체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아까 말한 그 맥락에서의 우려 역시 불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국가인권기본계획 작성 시에 모두 정부 부처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별로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하는 나라도 있는데요. 저는 인권위가 국가인권기본계획의 주체가 되는 것이 우리 인권위원회를 더 발전시킨 나가는 그 한 방향에서 옳다라는 소신에는 일관됩니다. 인권위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제 정부기관에서는 이에 협조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법무부가 그것을 이제 총괄을 한다. 그런다면 그것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지금의 이런 그 긴장을 그냥 해소하지 않고 방치한다 그러면 인권위를 형해하게 되면서 퇴보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안대로 제대로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발제를 마치겠고요. 우선 나머지 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그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이신 안미영 과장님이 내부적으로 좀 급한 일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좀 토론에 임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양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안미영입니다. 먼저 이런 공청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추미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작년 9월 13일 개최한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이후 1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 2차 공청회 개최를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인권기본법 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공청회를 앞두고 의원실에서 전달받은 인권기본법 안은 세부 내용에서 전년도에서 일부 수정 또는 추가된 조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난해 저희 법무부의 토론문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법률 제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법안은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법안과 마찬가지로 인권에 대한 실체적 규정을 담고 있는 법안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또 누가 수립할 것인지 등 기본적인 인권정책 수립과 이행 및 이를 위한 기본적 체계에 대한 법률이므로 인권기본법이라는 제명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안의 대통령령 위임의 문제입니다. 법안에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정하면서도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적 평가, 나아가 인권 영향평가, 인권교육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인권위의 조직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인권정책 수립의 주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인 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 인권위원회의 지위 및 성격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법안에서 인권정책을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 시행하는 정책으로 정의하면서도 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은 인권위가 행정부의 상위기구가 되거나 또는 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되지 않고서는 현행 법체계에 부합되지 않고 실효성 또한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의 인권정책 수립 외에 법안상 국가인권회의 권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 외에 법안에서 인권위의 업무로 규정한 내용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업무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위가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미 시행 중인 사업도 있는데 이러한 인권위의 개별 사업에 관하여 별도로 새로운 법률에 규정할 실익이 무엇인지 먼저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 국가인권정책 수립 시행 체계를 법제화할 필요성은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2007년부터 대통령 훈령에 근거해서 매 5년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인권위는 기존과 같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관하여 권고하되 그 계획을 통해 실현되는 그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부와 인권위의 상호 보완과 협력을 통해서 보다 완성도 있는 인권 정책이 수립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부가 현재 국정과제로서 가칭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현재 법무부가 주무부처로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즉 NAP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인권규범을 국내 정책으로 수용하기 위한 인권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실질적으로 인권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NAP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및 UN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공고에 따라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서 법무부는 NAP를 통해서 인권이 실제 국내 개개인의 삶의 기초가 되도록 함과 더불어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의 인권규범을 이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체계로서 그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의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국가에게 있고 이러한 의무는 정부의 정책으로 구현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여러 부처의 인권정책을 종합하여 국가인권정책을 수립, 시행, 점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설립 취지에 따라 인권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감시하는 지위에서 인권정책에 대하여 공고 및 의견 표명을 하는 등 각자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낼 때 가장 인권이 향상되고 증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불가피한 업무 일정으로 먼저 이석하게 된 점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해해 주신 주최 측에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미영 과장님, 나중에 여기 말씀에 대한 예. 나머지 토론의 의견은 네, 이제 다 기록으로 이렇게 예, 기록이 돼서 전달받겠습니다. 정리가 될 예, 테니까 예. 꼭 좀 봐주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네. 저희과에서 좀 의사진행 받아 좀 할게요. 네. 어떤 급한 용무가 있으신데요? 과장님, 아니, 여기 급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전 살인적인 지금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급한 업무인지를, 아니요, 잠깐만요. 어떤 급한 용무인지를 국민에게 얘기를 하고 가세요. 그런 식으로 하실 거면은 이 자리에 나오지 마십시오. 법무부 인권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요, 요리 빠지고 저리 빠져나가는데, 저희 지금 토론하려고 토론문 밤새서 다 작성했고, 이거 지금 종이 쪼가리로 여기 제본도 하지 않게끔 주셨다면 굉장히 늦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불성실하게 일하시면서 여기에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러니까 자리 지키시던가요? 앞으로 안 그러면 이런 토론에 나오지 마십시오. 국가의 책무라고 얘기하시면서 본인 책무도 안 지키고 계시잖아요. 검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인권 옹호 업무를 선봉에 서 계신 분이. 네. 우리 안미영 과장님이 이제 우선 내용을, 말씀을 먼저 주셨는데요. 자연스럽게 이제 이 발제문에 대한 이제 반박처럼 돼서 아마 함께 이렇게 토론이 되면서 우리 법무부도 이것이 어떤 것이 장점이고 어떤 것이 단점이겠구나 이것을 이해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임태훈 소장님의 지적이 다소 이제 격앙된 표현을 쓰셨지만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불가피한 일정이시라고 하니까 대신 이제 우리 서기관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오유진. 네, 오유진 서기관님이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서 배석을 하시면서 우리 임태훈 소장님의 지적이 국민의
또 이 인권 문제에 대한 정말 전문가로서의 의견인 만큼 그것이 제대로 전달돼서 법무부 입장하고도 잘 조율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윤남영 변호사님의 토론을 경청하도록 하겠는데요. 잠깐만 변호사님, 그 사이에 우리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부적으로 큰 내용의 혼란스러운 와중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 완산 출신의 CEO 출신이신데요. 이상직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일부러 와주셨는데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토론 이미 시작돼서 인사 말씀 못 듣고요.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정치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추 의원께서 우선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1차 때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 많이 있고 또 새로운 수정안에 관해서 또는 1차 안 중에서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 다른 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느냐. 금방 법무부 과장님 법무부가 돼야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추 의원님 만드신 조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무부가 맞은 것 같습니다. 그 정부가 어떤 정부든지 간에 그건 국가의 정책 집행에 관한 거여서 법무부가 맞고 오히려 국가 핵심은 국가인권기구가 우리나라 말하면 국가인권위원회죠. 위원회가 또는 시민사회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느냐라고 하는 게 쟁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는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제가 그 전에 근무했던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지만은 왜 당신이 일했던 기관의 권한이 확충되는 걸 반대하냐라고 저한테 말할 수는 있겠어요. 여기 보니까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이 많이 나와 계신데, 이건 추 의원님 말씀하신 우려와 우리 현실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집행부서인 법무부가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인권 문제는 핵심적으로 쉽게 말하면 법 질서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현행법 질서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것이 인권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국가인권기구라고 하는 게 미래를 쳐다보면서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법무부는 현실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미래를 생각하면서 시민사회에서 또는 국제사회에서 개발되거나 논의된 인권 이슈를 국가 공식기구로 이렇게 투여하는 것이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이기 때문에 국가인권기구 의견에는 권고적 효력밖에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질서와 충돌이 늘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회적인 대화와 논의나 민주적인 정치 과정에서 그것을 인권이 실현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기구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무부가 밉든 곱든 법무부가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추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권기본법 또는 법무부에서 발행한 비슷한 명칭의 다른 법안의 기본적인 배경이라고 할까, 전제가 국가가 인권에 대해서 일정한 의무를 진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 헌법 10조에 이거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제적으로 논의된 것은 인권에 관해서 국가가 보호하고 존중하고 실현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만을 의무 지은 것이 아니고 국민의 인권이 제3자로부터 침해되는 것을 보호해야 되고, 가장 쉽게 말하면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죠. 아까
최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자기가 정책을 할 때 존중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기구나 제도를 통해서 이를 실현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세 가지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애초에는 그 사회권에 관해서만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관해서 논의되던 게 요새는 인권 일반으로 그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 의무로부터 국가인권기구도 만들고 인권 교육도 하고 영향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국제인권조약도 이행을 하고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선진적인 내용입니다만은 아마 이게 법안에 규정이 되면 이 의무가 아마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세계에서 최고 처음에 그 국가에서 그 의무로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현재 안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아니하고 보호하고 증진하여야 하며 노력하여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좀 선진적으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의무를 규정한다고 해서 우리 인권 현실 당장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윤일병 사건이라는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 국가의 의무를 좀 더 확대해가는 과정 속에서는 아마 빛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권 교육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13조의 인권 교육에 관한 규정을 두셨는데 교육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규정을 주면 좋겠다. 학교 교육이라든지 또는 공공 부분, 사회 부분 등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교육을 이행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 좀 구체적인 규정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주체 문제는 법무부가 인권교육을 하는 건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인권교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국가인권위원회 서는 게 그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어느 정도 규정을 둬야 될지는 제가 몇 대 국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 4월인가 총선이 있었는데 그 이전 국회 때 열린우리당 시절 때 인권교육법이 법사위에 계류가 돼가지고 마지막에 통과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통과 안 된 마지막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여야 합의가 안 됐던 거죠. 막판에 그 인권 관련해서 관한 법이 두 가지가 그때 통과가 안 됐는데 하나가 인권교육법 아니고 하나는 차별금지법 아니었는데 그때 그 인권교육법 안이 보면 조문이 한 7, 8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권교육에 관한 건 좀 더 그 인권교육법이란 걸 다시 특별하게 다시 만들지 않으려면 그 옛날 열린우리당 시절에 많은 그 논의와 숙고를 거쳐서 만든 그 법안을 좀 가져다가 원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따로 인권교육법안을 만들려면 그렇지 않아도 될 텐데 따로 만드시면 제가 보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국회 사정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법안을 원용해서 좀 체계적인 규정을 뒀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까 그 추 의원님께서 보충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충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국제인권 조약의 이행에 관해서는 좀 더 자세한 규정을 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인권 문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문제 밑에 전부 은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에서 논의가 못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의 그 인권의 발전 과정에서 봤을 때 인권 문제라고 하는 게 전부 좌파들 이야기가 되어가지고요. 보편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들이 그 양심적 병역 거부나 성적 소수자 문제나 국가보안법 사형제 같은 거 이런 것을 그 문제를 거론하면 다 좌파로 이렇게 치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내 정치적인 대립 과정에서 조금 비껴서서 국제적인 스탠다드를 어떻게 우리가 좀 우리 사회에 확산시켜서 인권 문제를 증진시키냐 하는 게 말하자면은 그 과정에서 국제인권 조약과 국제기구의 권고를 이용하는 게 도구로서 이용하는 게 정치적인 충돌을 좀 예방하고 또 감소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국제인권 조약에 대해서 국가가 보고서를 제출한다든지 국제기구의 권고를 받는다든지 권고 이행을 어떻게 할 건지를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좀 꼼꼼하게 규정을 하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국가를 조금 귀찮게 하고 신경을 쓰게 와서 듣기 싫은 소리도 듣고 그러도록 공개적으로 이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한 규정을 좀 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더 체계적으로 뒀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인권기구는 그 영보다는 그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각 지방인권기구가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설치를 한 데도 있고 설치 안 한 데도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 광주시 같은 데는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그 영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니까요. 그 조례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근거 규정을. 그다음에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제정 문제인데 제가 이걸 기념일로 제정해서 법안에 넣읍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 차례 국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행사에 가보면요, 굉장히 초라합니다. 굉장히 초라하고 관심도 없고, 예를 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인권위원회에서 하는 행사가 유일할 텐데, 거기에 가보면 그 위원장의 개인적인, 인맥이라고나 할까? 거기에 따라서 오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 한정되어 있어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이게. 세계인권선언이라고 하는 게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애초에 인권선언이 만들 때 이상의 혁혁한, 각광을 받고 있는 기념 문서인데, 그걸 제정한 날이고. 근데 그 기념일이 너무 초라해서, 이런 것도 기념일을 제정을 해서 일정한 이벤트를 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러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기념일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해외 개발 원조 문제인데요.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을 텐데요. 실제 개발 원조가 시행되는 그 과정에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그 혈세로 이루어진 해외 개발 원조가 그 원조를 수혜하는 국가에 일반 그 국민들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사용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선언적인 규정이라도 한 규정 넣어두면 호이카라든지 이런 데서 개발 원조를 결정할 때 조금씩 그 방법론을 개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국회도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말해서 국회에 인권위원회를 구성을 했을 때 우리 인권 현실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저는 의문입니다만은. 그러나, 국회가 무관심한 것보다, 거기에 국회의원들 중에 예를 들면 다수당도 있고 소수당도 있고 그럴 텐데 소수당 의원 몇 분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인권 문제를 챙기고 또 다수당 의원들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막 비판하고 소리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무관심한 것보다 비판받고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격받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취재도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언론에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인권에 관한 네거티브 홍보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회에도 인권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인권기본법에 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주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실 때 국회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를 하면 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니 지금 국회 여성에 관한 위원회 같은 건 그건 뭐라고 합니까? 중복위원회라고 그럽니까? 운영위원회나 여성위원회 같은 건 일반 위원회하고 달리 그거 보고 뭐라고 하지? 중복위원회라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그래서 원하는 국회의원들이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전체적으로 주신 말씀을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주 쉬운 말씀을 주셔서 제가 따로 요약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오완후 우리 사무처장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 한가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고, 급하신 분들 가는 것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좀 30년 넘는 인권 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제가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점입니다. 정말 우리 사회 전체의 목표로서, 가치로서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이 머신같이, 부품같이, 비정규직같이 사람을 쓰레기 취급하는 이런 사회 풍토를 계속 가져갈 것이냐라는 이 가치관의 저는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기본법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철학을 설정하는 법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토론과 이해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법무부가 이미 대통령 100대 과제라는 형태 속에서 인권이라는 이 중요한 가치를 법무부가 장악하려는 그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기고 시민사회가 같이 합쳐서 발전해왔던 수많은 가치라는 것을 법이라는 체제 내에서 가두고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이 농단할 수 있는 그런 가치로 현재 이렇게 전락시키고 있는 그런 것이 법무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본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도 자체가 굉장히 불순하고 우리 인권단체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30년 넘는 제가 민주화 인권운동 과정에서 보면 법무부가 나서서 인권을 정진시키는 활동을 해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검사들이 인권 침해를 하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반대되는 진영인 시민사회와 좀 인권위원회의 노력에 의해서 인권이라는 정진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지, 이만큼 해왔던 이 가치조차도 법무부가 다 가져간다 그러면은 이 사회는 그야말로 이렇게 이 가치의 혼돈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인권개발원이라든지 인권의 주무부처라든지 또는 인권교육의 주체라든지 이런 것은 법무부가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자격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법무부가 여러 가지 해왔던 인권교육 등등을 모니터 해봤는데 실제로 한 게 없습니다. 제가 검찰 측에서 하고 있는 인권교육에 강사로도 가봤습니다만은 하는 둥 마는 둥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부의 기본 안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우려하면서 왜 저럴까? 과연 법이라는 체제에서 인권이라는 가치를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속에서 제가 이 기본 법안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국회에서 의원님이 발의하시더라도 아마 굉장히 법무부의 주요한 형태의 어떤 로비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뒷면에는 이 인권이라는 가치를 법이라는 그 제도 속에 가두려는 그런 의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의 인권단체들은 전체가 이 주무부처 문제만큼은 단합해서 절대 그 법무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님이 준비하신 여러 가지 기본 법안에 있어서의 내용은 되게 평이하고도 무난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느끼는 것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확보돼야 됩니다. 지금 대구시 인권기본조례안, 인천시, 부산 등등을 살펴보면은 그 조례안은 통과됐습니다만 인권위원회 구성도 안 되고 있습니다. 강주 정도가 인권도시라 그러면서 뭘 하고 있지 나머지 어떤 법적인 형태의 강성이 부여되지 않은 한에서는 또 하나의 그냥 그럴싸한 형태의 그 제도와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이 보직 조항 하나를 두셔야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이 1년에 한 200억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도로 하나 놓으면은 200억, 300억, 500억 들어갑니다. 이렇게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인권이라 그러면은 이 가치를 위해서 재원을 반드시 마련해 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인권위 예산이 한 400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정말 많은 일을 했을 겁니다. 좌파 지식인들의 놀이터라고 등등으로 비난받기도 하지만은 인권위의 인권교육 예산만으로 그 작은 예산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 강사로서 양성되고 또 비주얼 교육 자료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권위 예산만 400억 정도만 돼도 우리 사회가 정말 그 풍부한 형태의 인권에 대한 담론이 이게 될 것 같은데 인권위 예산도 지금 200억 정도로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예산적 재원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서 그냥 마련할 수 있다, 편성할 수 있다 정도로만 해놓으면은 그 대부분 다 이제 인권에 관심이 있는 뭐 지체제 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서 하겠습니다만은 나머지는 그야말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실효성 다른 여러 가지 조항에 있어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방안이라는 것을 반드시 법률에 명시를 해 주셔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좀 느끼시죠? 이제 긴장감이 올라가고 있죠. 우리 오한호 사무처장님께서는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인권운동가로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종합 그 토론 마치고 제가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는 우리 이석준 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님께서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이석준입니다. 작년 꼭 이맘때쯤 제1차 공청회가 있었고, 그 1차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서 오늘 제2차 공청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윤남영 변호사님이나 우한호 총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인권이라는 것이 크게 이렇게 이제 뭐 정부 안에서도 크게 관심이 사실 없고, 사회 전체적으로 봐서도 크게 아직 이게 주류화된 그 아젠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이 적다라는 면에서 있어서는 저희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이제 한 10여 년 이렇게 지났는데, 그래도 많은 사회 영역에서 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추미애 의원님께서 현재 인권협법이 뭐 조직법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유 변호사님 말씀대로 뭐 국가의 의무라든지 어떤 이런 지자체의 의무, 책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의미에서 기본법안은 매우 시적절한 이런 지금 작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인권기본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인권의식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차 공청회 이후에 수정된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좀 첨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1장에서 의원님 안에 보시면은 이제 국가인권 기본법을 만들면서 국가 차원의 인권 제도화를 통해서 인권 내짐의 구축을 기본적인 방향의 설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인권 보호 의무를 보다 확실히 규정한다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1차 공청회 안에서는 없었던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인권 보호 증진 노력 의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인권 기준이 국내에 적극적으로 원용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이른바 이제 NAP라고 하는데요. NAP의 수립 주체에 대해서 오늘 유 변호사님하고 오 총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10여 개 국가에서 NAP를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수립하는 양태는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아까 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그 실행 계획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인권부가 있으면 진짜 인권부가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정부 안에서 TF를 구성하는 나라들도 있고, 또 국가인권기구가 수립을 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다양한 양태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은 이제 국가에서 어떤 인권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좀 걸러내는, 그리고 어떤 이번에 그 송전탑 같은 이제 밀양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분쟁을 미리 사전에 좀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권교육을 위해서 이제 뭐 실태조사나 인권 지수 개발 이런 부분이 현재 그 각 지자체에서도 일부 반영이 돼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규정한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에서 보면은 그동안의 시민사회나 이런 인권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인권기본법을 만들면서 포함되어야 될 내용을 전반적으로 반영한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기본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울러서 각 그 국가에서 국내 이행을 위한 국제인권 기준의 국내의 이행을 위한 그 주체 간의 역할을 적절히 역할 분담을 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오한호 총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우려를 해주셨는데, 이제 정부가 사실 잘하면 이런 인권 기본법이 필요도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어떤 선의로 잘 수행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동안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사회와 정부의 어떤 교량 역할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성적으로 보면 좀 역할을 다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신뢰가 많이 이렇게 좀 쌓여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NAP 수립 주체에 대해서도 아까 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가 의지를 갖고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권과 관련해서는 예산도 확보를 해도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면 상당히 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그동안의 시민사회라든지 인권위의 어떤 참여나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 받아들여야 될 의심이나 불신을 지금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저희 위원회가 2012년에 그 지자체의 그 기본조례를 인권 기본조례를 재개정할 것을 권고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매우 확산되고 있는 추세고 또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그 인권과 관련한 규정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미애 의원님 안은 이러한 그 지자체의 인권 제도와 추세를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보완돼야 될 사항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 주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행 단계에 있어서 경계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인데 국가인권위원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과정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시민사회나 정부 또 저희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토론과 어떤 공감대도 형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그동안에 만약에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도 시민사회나 인권위가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되지 않았다면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감시와 견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미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아까 유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대로 인권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이제 법무부 소속의 교정 공무원이나 검찰 이런 출입국 관련 이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그 인권 예방 교육뿐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각급 학교라든지 평생교육 차원에서 시민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식을 확산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권교육과 관련해서는 그 기본법에 이런 국가인권위원회 역할을 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인권교육과 관련한 법안을 별도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기본법안에도 반드시 이 내용을 담아서 인권을 전담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의원님 안에는 인권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만을 좀 부분적으로 담고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라는 것이 인권상 전반에 대한 그 기초조사가 되고 이것이 실제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베이스라인 스터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한 이런 폭넓은 실태조사 규정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렇게 2차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토론자분들의 좀 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법 제정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다면 아까 유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유엔의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는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님께서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윤일병 그 재판이 오늘 살인죄 기소되는 그 공소권 변경되는 거 저 보고 왔는데요. 아침부터 저는 추미애 의원님이 이 법안에서 얘기하신 국가의 책무 이거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거고요. 정부 부처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우리 헌법에 대한 개헌 논의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통치 구조에 대한 그 논의만이 있을 뿐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치는 거의 전무합니다. 헌법 10조부터 37조까지의 권리를 어떻게 더 신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개헌은요, 저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추미애 의원님께서 인권기본법 발의하시고 통과되면 나중에 개헌 논의하시면요, 반드시 이거 목소리 높여서 당론으로 채택하셔서라도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야당이 목숨을 걸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 DJ 정신이고 노무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세계 인권 선언문, 그리고 심리적 정치적 권리 규약, 또 그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이것을 저는 바이블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헌법도 저는 그와 준하는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권, 여기도 써놨지만 인권이 법에 의해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이것을 부정하는 세력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는 법무부 오한우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인권국이 정부 부처 내에서 인권을 주도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려면요, 부단히 본인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줘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전혀 보여주지 않은 채 본인들이 5년마다 한 번씩 정부 보고서 제출하러 각 규약위원회 가서 심의받고 13579 홀수 달에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 때마다 가서 알리바이성 발언하는, 이것이 자기들이 인권의 책무를 다 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그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선진국들을 가보시면은 법무부가 인권 주무부처의 역할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요, 알리바이성을 하기 위해서 방어적인 업무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인권 감시기구하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차별시정위원회라든지 인권위원회라든지 각종 옴부즈만이라든지 이런 부서들이 권고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받아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조직 내에 스며들게 해서 인권의 피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가를 펌프질하는 조직 내에 심장과 역할을 하는 기관이 법무부가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 법무부의 역사를 보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한국적 실정에 맞는 것은 총리실이 인권을 좀 챙겨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의 인권이 잘 살아 숨쉬는지 안 살아 숨쉬는지는요, 법무부 인권국뿐만 아니라 각 부처도 인권국 다 설립하고요. 그리고 총리실에도 인권국을 하나 마련해서 총리실이 저는 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연차보고서 말씀을 이 법안에서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잘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연례보고서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정부가 작성을 하고 유엔에 제출하는 보고서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현재 각 규약을 체결하면은 5년마다 한 번씩 그것을 가서 정부 대표단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NGO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 보고서를 또 작성해서 위원회 위원들에게 이제 나눠주는데요. 이 정부가 작성한 연차 보고서, 유엔에 보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연차 보고서 내는 데 있어서 국회가 국회에 와서요, 심의 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를 들면은 보건복지부 안에 인권국을 만들고 외교통상부 안에 인권국을 만들고 국방부 안에 인권국을 만들고 경찰청 인권국을 만들면 각 상임위원회 가서 그것을 심의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차제에 상임위원회,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모두 인권위원회 가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심의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설 얘기는 제가 아까 앞에 유남영 변호사님도 얘기를 했고 여기 제가 글 써놓은 것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의 이 국회 구조가요, 유신 시절 통법부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 발의하거나 이런 것들 다 그냥 통과시켜줘야 되는 건데요. 이거 차제에 미국 의회처럼, 셧다운 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 가져야 되고요. 상시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도 지금 현재 임의 제출 요구입니다. 임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요. 제출 안 하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강제성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사법부의 책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사법부 문제입니다. 제가 추미애 의원님 판사 역임하셨는데 제가 모든 판사님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보십시오. 원세훈 판결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 비판하는 부장판사의 글을 대법원이 삭제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법원이 표현의 자유,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강화해줘도 시원찮은데 그걸 대법원이 앞서서 깔아뭉갠다? 이것이 갖는 하부 구조까지 미친 영향은요, 엄청납니다. 우리가 왕을 단두대에서 목을 자르고 부르주아들이 혁명에 의해서 차지한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것을 사법부가 깡그리치 무너뜨린다. 굉장히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상인데요. 우리 법원이 현재 각 규약위원회가 권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심리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는요, 어떤 업무를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결 난 것을 가지고도 개인 통보라는 것을 합니다. 이것이 규약을 위반했습니다라고 해서 심의해서 뷰라는 견해를 그 정부에다 권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인권재판소에 이걸 재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다시 각 국가의 대법원에 파기해서 보내요. 그럼 재심이 열리는데 우리나라는요 그냥 깔고 뭉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금 현재 이것을 유엔은 확대해서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까지 이 개인통보제도를 확대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국제인권법이 국내법과 동일하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사법부에서 보장될지에 대한 전 토론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요. 저는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서울시도 지금 현재 인권교육을 의무화해서 지금 다들 부처별로 듣고 있긴 한데요. 저는 이 교육 받지 않으면 승진 안 되는 걸로 전 규정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주장한다면 공무원 임용시험에 인권 과목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헌법을 공부하지 않고 들어오는 공무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의무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조약들에 대한 이행 입법들을 저는 이 기본법에 의무적으로 좀 한 규정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 규약상 아동권리협약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요 이행 입법이 없어요. 그리고 고문방지협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행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김근태 법안도 갖지 않고 있어요. 고문에 대해서 특별하게 처벌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법은 기초법적 성격을 띠면서 인권 규약 조약들을 체결했을 때 이행입법을 만들도록 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이 공이 정부나 의회가 책임성 있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현재 국제형사재판소 이행입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해야 된다고 하는 인사가 들어오면 그걸 체포해서 저희가 넘겨주는 이 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권 취약계층에 대한 좀 규정은 저는 굉장히 신선한 아주 알찬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동, 자기 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한 아동, 그리고 재소자, 그리고 군인, 우리 형사 소송법이 좀
변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에서요, 재판 날짜 통보받을 의무가 없으니까 검사나 검찰관들이요, 통보해주지 않습니다. 이번 윤인병 사건도요, 가족들에게 통보 안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진술권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우리 형사사법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부합되기 위해서라도 이제 범죄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그런 좀 서비스하는 어떤 측면에서라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난민, 우리 이주민, 그리고 노인, 이 노인들도 굉장히 취약계층이죠, 사실은요. 그리고 희귀성 질환자 이런 사람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더 넓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끝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사실 인권기본법에 대한 찬반 논쟁은 저는 굉장히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인권기본법을 반대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국제사회 일원으로 유엔 가입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보다 체제의 우월성을 담보하고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이번 반드시 제정돼야 마땅하고요. 헌법이 살아 숨쉬는 사회가 된다면 이러한 인권 기본법은 사실상 불필요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독재자들에 의해서 9번이나 유린되어 왔고, 그들의 입맛에 맞게 권력의 연장 구조로서 도구로서 사용되어 왔고, 그런 식으로 개헌되어 왔습니다.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으로 중심으로 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추미애 의원님께서 좀 더 이 법에 대해서 3차 공청회를 하신다는 마음으로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한 영역의 것들을 좀 담아낸다면, 저는 그 추미애 의원님 저 머리에 이고 살 생각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아부성 발언이 아니고요. 전 추미애 의원님, 제가 그 국가인권위원회법 투쟁할 때요, 제 옆에서 우셨어요. 정책의장실방에서 저희 대표단이 항의 방문 갔는데, 이 법이 정말 독립성 있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정 우시는 모습 봤어요. 그때 초선이었을 때거든요. 초선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 진정성을 얘기를 하려는데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진정성을 저는 믿고 오늘 이 공청회에 왔고, 저는 그것이 반드시 관철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 임태훈 소장님, 오늘 참 힘든 날이었죠. 그 윤일병 그 사건, 이 사회의 그 주목을 환기시킨 사건일수록 피해자 유족한테도 재판길 통지가 안 가는 사회이라는 말에 더 막막해지시죠? 오늘 토론을 열심히 해주신 임 소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그러면 제가 종합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말 이런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좀 더 다듬어서, 3차 그 입법 공청회를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참 부족하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고요. 오늘 민주당의 그 내부 폭발이 정말 저도 언론을 통해서밖에 모릅니다. 아까 여기 다녀가신 우리 이석현 부의장님조차도 어제 낮에까지도 어제 저녁 때까지도 저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본인조차도 모른다, 이 돌아가는 상황을. 그런 입장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또 이 야당이 힘을 못 쓰는 상황에서, 사실은 야당은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 이외에는 주어진 역할 더 이상 할 수도 없어요. 그 견제 역할만 제대로 해도 사실은 썩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견제 역할을 제대로 못함으로써 어수선한 가운데 대통령이 한 방 콱 때리시고 가신 거죠. 나는 세월호에 개입 안 한다. 여야가 풀어라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인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요. 참 이런 공청회도 저도 사실은 이게 뭔가 마음이 유체이탈된 사람인 것처럼 이게 정신이 공황 상태인데 또 말은 해야 되고 이런 이 신기가 복잡한 상황인데, 정말 잠깐 주신 말씀에 제가 이게 몰입을 해보니까 참 새롭게 다듬어야 되겠다라는 각오가 생기고,
오늘 참 잘 한 것 같습니다. 도와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 드리면서 한 분 한 분 그 토론 과정에서 주신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무부 측에서 법무부 주체라는 강조를 많이 하셨죠. 일견 일리 있어 보입니다만 그런데 또 우리 유남영 변호사님께서도 법무부가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역시 법무부가 담당하는 게 옳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대비되는 것이 이제 법무부와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오신 이석준 과장님과는 바로 그 대립되는 주장을 하신 것이고 또 우리 옆에 계시는 오한호 처장님이나 우리 임태훈 소장님도 역시 그 저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의 결론은 우선 이 오한호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이라는 것은 저부터 저항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이 없으면 인권은 안 지켜지는 거예요. 만약에 대세에 따라가고 힘 있는 쪽에 다 붙어버리면 인권을 침해당하는 소수자는 다수가 늘 인권 침해 당하지는 않죠. 인권은 항상 사각지대에서 당하는 것이고 소수자가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은 소수자에게 비추는 정의의 빛이에요. 그래서 인권은 늘 외롭고 인권 침해를 당한다는 사람은 늘 외롭고 어디 가서 항변할 데가 없고 이제 그것이 국가 권력에 저항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국가 권력에 외롭게 저항하는 그것을 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권리 주체로서의 어떤 시혜의 대상이 아니고 인권을 향유한다는 권리 주체로서의 국민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현대국가에서 보호할 수 있느냐 제대로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 인권이 발전된 어떻게 태동했느냐라는 저항적인 개념에서 태동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권이라는 게 우리 유남영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깊이 들어가면 정치투쟁입니다. 근데 정치투쟁은 이 국회라는 데 끌고 들어오면 항상 다수결로 끝나버려요. 정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 논리에 가두려고 하는 또는 이 법 테두리에 가두려고 하는 이 법무부의 의도라는 것은 우리 오한호 차장님께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인권의 본질이 저항적인 개념이다. 라고 한다면 또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이 어떤 자유를 침해 당할 때의 그 발전해온 저항 개념에서 1세대 인권이 논의가 됐다면 이제는 집단으로서의 사회 전체가 행복할 수 있는 평화권, 문화권 이런 것이 연대적으로 추구돼야 된다 하는 쪽으로 인권 개념이 발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연대할 권리를 정부가 침해를 하면 했지. 연대해서 시끄럽잖아요. 지금도 보잖아요. 세월호 유족하고 야당하고 연대했더니 난리 아닙니까? 엄청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저항권마저도 기본적인 권리인데 그것마저도 뺏으려고 하는 어떤 집요한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연대해서 풀려고 하는 이런 그런 힘을 의도적으로 법 테두리에 가두려고 하는 그게 통치자의 생각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국가 통치가 편하게 되니까. 그런데 인권이라는 건 늘 그런 편한 통치에 편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오는 사각지대에서 항상 인권 침해가 생기는 거니까 그 그늘을 어떻게 빛으로 조명하고 정의로 끌어내느냐 하는 거니까 그것은 어머니한테 아버지 역할 기대할 수 없고 어떤 변호사한테 원고도 변론하고 피고도 변론하라라고 이중 역할을 맡길 수 없듯이 법무부한테 법무부 내부의 인권국이라고 아무리 요란한 명칭을 달아준다 한들 법무부가 인권 지킴이가 될 수는 없어요. 법무부마저도 인권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외부의 어떤 감시자한테 감시당하도록 하는 역할이 분리돼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이중 역할을 맡길 수가 없고 이중 역할은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당연히 분리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모두 겸직을 금지하는 것처럼 겸직, 금지의 원칙, 이중 역할, 금지의 원칙,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저는 당연히 이것은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역사적으로 보나 논리적으로 보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한호 처장님께서는 이 법에 있어서 그냥 너무 매끄럽다. 좀 실효성을 줄 수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대구에서도 뭐 그런 거 조례로 정치 생색은 다 내지만 장식적인 조례는 갖고 있는 거지만 인권위원 구성마저도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 실효성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또 한번 이 법을 다듬을 때 반드시 반영해야 될 역할이다, 과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윤남영 변호사님께서도 또 우리 임태훈 소장님께서도 국회 상임위원회로서의 인권위원회 설치를 제안해 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참 저도 생각지 못한 것을 제안을 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여성위원회 또는 정보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지금 현재 상설 특별위원회가 아니면서 상시적으로 있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중복상임위원회로서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상임위원회를 하면 이제 또 여성위원회도 뭐 지원할 수 있고 정보위원회도 지원할 수 있어서 부가적으로 맞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중이 안 되고 있어요. 여성위원회가 있긴 있어도 그게 상설위원회이긴 한데 늘 국회가 열리면 위원회를 열긴 하는데 이제 부가적인 위원회, 부수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돼서 과외의 일을 덤으로 한다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인권기본법이 제정되면 이런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의 인권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아까 임 소장님이 말씀하신 국제인권 규약이나 이런 정신에 맞게끔 각 법이 사전에 사실은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와 자구심사를 위한 사후 점검위원회이죠. 그런데 이 인권위원회는 각 법이 그런 인권을 존중하고 있는지 사전에 한번 스크린하는 그런 위원회 역할을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소중한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우려는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 국회위원회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정쟁화의 우려를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민주주의 원리에 있어서 다수결 원리가 우리는 전부 다인 것으로 생각하고 여당이 만약에 51%의 지지를 받아도 100%의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제 각 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에서 뽑혀온 국회의원이 사실은 표를 집계하면은 50% 미달할 때도 있어요. 근데 다수만 차지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여당이 한 명만 더 많으면 100% 힘을 발휘합니다. 이게 한국 국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51%만 지지를 받아도 우리 사회를 100%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그 다수결 원리가 민주주의 원리로 지배적 원리로 이렇게 이해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선진 여러 나라는 아까 이 인권기본법의 가장 알맹이가 인권은 원래 소수자에 비추는 정의라는 거예요. 원래 인권은 힘이 약한 소수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 취약계층이라는 말도 어불성설이에요. 역전앞이라는 말처럼 두 번 동어 반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은 원래 약자이고 소수자인 거예요. 대세에서 밀려난 사람인 거예요. 인권이라는 건. 대세에 추종하면 다 혜택을 보는 거지만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인권 약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권 취약계층이라는 말도 역전앞이라는 말처럼 동어 반복이에요.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없어져야지만 사실은 인권 기본이 지켜지는 사회인데 불가피하게 그런 동어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 근데 아까 그런 다수결 원리가 지배하면 인권 취약지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선진국들은 다수결 원리가 전부 다가 아니고 한편 소수자에게도 기회를 주는 다원주의, 민주주의 원리는 다수결 원리 못지않게 그러니까 결론은 다수결로 짓더라도 거기에 탈락되는
사람들에서 대해서 배려와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다원주의, 플루럴리즘. 그러니까 다층적으로 다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과정에 있어서. 결과에 있어서는 그런 선택을 하더라도 그 결과로 빚어지는 그늘에 대해서는 사회적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깔고서 나중에 결론만 다수결로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배려와 존중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수결로 모두를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49%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다 지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월호처럼 저런 사각지대가 또 생기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게 국회위원회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수결 원리로 해버리면 마치 그 다원주의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마치 정답을 못 맞힌 사람처럼 불의한 사람처럼 오판한 사람처럼 무시돼 버리는 거예요. 그 무시할 수 있는 정당성과 권위를 또 준다는 거예요. 국회라는 게. 그래서 정치화라는 게 우리는 여론화시키고 일반화시켜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화이고 지향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사회의 정치의 수준은 정치화라는 것은 곧 다수의 폭거에 의해서 정쟁화되고 그것으로 그냥 끝내버린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데 있어서 정당화를 시켜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다원주의가 주입되도록 하는 정치적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국회의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우리가 국제인권 규약을 존중한다 그러면 우리가 국내적으로 억울한 것을 국제사회에 들고 가서 여론화시켜 올 때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때쯤 되면 이미 사법부의 재판도 다 끝났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임태훈 소장님 말씀이 그런 국제인권 조직에서 인권단체가 권고한 것을 우리나라 사법부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법적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법 체계를 취하고 있는 이제 독일 같은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를 느끼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런 인권 취약자를 더 보완해 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 자체가 취약한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게 플러스 더 취약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더 좀 정치하게 다듬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오늘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끝으로 사실은 저는 이 논쟁 자체가 사실은 이미 벌써 정치화되면서 정쟁화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국회에서 이런 인권을 가지고 여론화하고 일반화시켜서 우리 사회를 전부 어떤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대한 노력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법무부도 권위적으로 너무나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자기 검열과 자기 그 투명성을 더 많이 강조하는 사회일수록 그 사회가 더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 검찰이 사실은 피의자를 조사한다면서 성추행하는 검사가 있었죠. 세월호 특별법을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세월호의 그 주범이 유병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병헌 하나만 잡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병헌 잡겠다고 검찰 조직 인천지검이 전부 금수원에 집결했죠. 근데 거기 갔더니 우리가 남이가라는 플래카드가 붙였어요. 권력 중에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살아있는 권력의 화신 대통령 비서실장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으니까 같은 검찰청에서 그 현수막 좀 떼라 이렇게 뒤로 또 압력을 넣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족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인데 가장 기본이 국민의 생명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 지켜줬어요. 그런 법무부 휘하에 있는 검찰 조직이 한편으로 겉으로는 범인이 아무개다라고 찍어놓고 잡는 척하고 사실은 유병헌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될 일인지 알 수도 없는 일인데 더 파봐야 할 일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 유병헌 쪽을 지키려고 우리가 남이가 한다고 그 현수막을 내리라고 하는 그 검찰을 보고 법무부가 우리 국민의 인권을 지키겠다. 저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응? 국회가 아니면 누가 법무부를 그렇게 따끔하게 질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또한 이 야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것도 법무부가 쉽게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의원님 좀 고생하시겠습니다라고 이미
우리 임태훈 소장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좀 고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좀 밀도 있는 토론으로 오늘은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좀 3차 공청회를 의원님께서 아까 예고를 좀 하셨는데, 네. 그냥 제 말씀으로 마무리가 돼버리면 안 될 것 같죠? 우리, 장영하 변호사님이시고요. 그 판사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추미애 의원님 항상 그 인권과 정의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해서 이렇게 2차에 걸쳐 이렇게 토론을 하셨고 3차까지 하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지금 여러 그 유남영 변호사님이나 오한호 총장님, 이석준 과장님, 인권수장님 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지금 법무부의 인권정책 과장님도 지금 안명 과장님 얘기도 들었고요. 근데 플로에서만 발언하고 토론하고 저것들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면 너무 밋밋해서 네, 제가 좀 나눴습니다. 양념으로 나눴습니다. 네. 저도 인권 문제를 법무부에 주관하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권 문제가 나오는 것은 인권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서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인권 문제가 나온다는 것인데 세상 기본 원리는 목마리 연설에 몸을 파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인권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인권 문제가 나오고 인권위회가 나오고 인권기본법이 나오는데 그 국가 권력이 인권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무부의 인권기본법의 주관 부서를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야말로 국가 권력이 인권을 지키지 않고 인권을 남용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뤄진 문제를 국가 권력이 주관해서 하겠다. 그거는 뭐 논리에도 맞지 않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인권기본법이 제정이 안 되는 게 낫다. 차라리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안 맞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드릴 말씀하시면 제가 뭐 발언을 길게 하는 건 그렇고요. 방법론으로서 사실 지금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뭐 판사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법기관, 준사법기관이 얼마나 인권을 존중해서 판단하고 하느냐 부분에서는 최근에 특히 정치적 사건에서 정치적 사건을 어떻게 결론 내냐는 것이 사회 방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법부 판단 중에 5점 중에 5점이 사실 이번에 지금 국정원장 판결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 먼저 KBS 정현주 전 사장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면직 처분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니까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우리나라 언론이나 사회 방향을 근본적으로 흐트린 잘못된 판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만약에 KBS 정인주 사장이 결국 나중에 무죄 받을 거다 누구나가 다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것이 지금 그때 기각이 됐는데 그때 만약에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면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언론을 그렇게 장악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 언론왕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사회가 가는 방향이 완전히 틀려졌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판단 내리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사법부에서 또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내릴 때 인권위원회도 지금 뭐 드릴 말씀 많습니다만은 참여정부에서 인권위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구실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언론 통해서만 알기 때문에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 부분에는 과연 인권위가 정말 구실을 하고 있는지 인권이라는 데가 있는지 아마 국민들 지금 뭐 물어보면 인권위가 있냐고 여론조사하고 인지도 조사를 해보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래서 인권위원회의 존재도 중요하고 인권 역할도 중요하고 인권의 추상적인 선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대법원에서 헌법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는 유명무실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를 해놓으니까 물론 여러 사회 발전도 있습니다만은 독자적인 구실을 해서 사회가 좋은 쪽으로 가는데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법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 이해관계 신청에 의해서 인권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그래서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판단 과정에서 인권위원회의 추상적 인권이 이런 것이라고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좀 참고하도록 제도화해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견을 듣는 것만 하는 것이지 그걸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판사들이나 재판부나 헌법재판소나 또는 수사기관에서 인권에서 인권이 이런 것이라고 만약에 선언하고 거기서 하면 그것을 양식 있는 판사나 양식 있는 재판관, 양식 있는 수사기관 검사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느 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나 헌법재판소 또는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해석, 자의적인 남용, 사실 지금 국정원장, 원생 국정원장에 대해서 1심 판결도 논란이 많이 있고 거기서 항소하느냐 마냐도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습니다만은 검찰이 거기서 항소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직무유기입니다. 그건 더 다음에 기회 하기로 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권이 이런 것이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판단하게끔 양식을 촉구하는, 양식의 발로를 촉구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돼서 그런 것도 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길어서 이만 맺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거기에 네. 대해서 한 말씀만 네, 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 네.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취지 전폭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사법부 재판에 대해서 의견 제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제출 많이 했죠. 제가 상임위원 할 때는. 근데 그 의견 제출하는데 가장 장애 요인이 저나 최 의원님이나 이제 정치인이 되셨으니까 경우가 틀리겠지만 장 변호사님이나 이런 법조인 출신들이 다 브레이크 겁니다. 그래서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인권위원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장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는 또 하나는 임태원 소장님 사법부 청무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최 의원님이 규정을 보완을 좀 해주셨잖아요. 그걸 제가 의견이 없어서 방법을 못 찾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현실적으로 국제인권규약이란 게 우리나라 가입해서 비준은 국내법과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재판 과정에서 원용도 하고 해석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심지어 아까 임태원 소장 말씀하신 개인 통보를 통한 국제기구 권고도 그냥 무시해버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방법을 못 찾았어요. 네. 참여정부 때도 네. 그게 한번 논의가 심각하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재심을 해야 되느냐. 논의를 많이 하다가 방법이 없어서 그냥 그만둔 문제여서 이 문제를 외국인권위 국제인권조약이 가입 비준에서 마지막에 가서 완결되는 게 사법적 이행으로 완결되는 거거든요. 그건 법규니까요. 근데 그 방법이 법원이나 헌재로 하여금 재판하는 과정에서 국제인권조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방법이 떠올리지 않아서 아마 최 의원님도 그래서 저는 재심 사유를 보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아까 임 소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 보통 재심 사유 그러면은 위증 증인이 위증을 했는데 그 위증이라는 게 확정 판결로 끝나서 그 재판을 주요 증거로 삼았을 때 이제 재심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국제인권 위원회 같은 데서 이러이러한 점은 좀 다시 재고를 하라라고 됐다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재심 사유로 그 개인이 정치 투쟁으로 지금 얻으려고 하는 걸로 방치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사법부로 하여금 좀 법적으로 존중하게끔 하려면 재심 사유 조항을 좀 개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만 가지고 사실은 국제인권, 그러니까 국제법 전공자들하고요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우리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 거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결정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결정에는 굉장히 진전이 있었습니다. 소수 의견이나 또는 이것은 입법권자들의 재량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두 번째 이강국 소장이 가시고 나서도 이게 오히려 저는 더 진전된 게 나올 줄 알았는데요. 굉장히 후퇴된 게 나왔습니다. 결정문을 보면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서 이야기한 양심의 자유에 이 병역 거부는 속하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정말 이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 정말 망신당할 일인데요. 우리 그 규약위원회가 그러한 규약에 대해서 일반 논평이라는 걸 냅니다. 왜냐하면 이 다툼이 있으니까요. 병역 거부가 양심의 자유에 속하냐 안 속하냐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규약위원회가 정리를 해요. 일반 논평을 내면서 일종의 이것이 뭐 결정 내지는 판결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일반 논평문을 쫙 계속 냅니다. 인권위가 번역해서도 이게 출간한 것도 있는데요. 거기에서 양심의 자유에 병역 거부가 속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결국은 이러한 국제인권법도 제대로 훑어보지도 않고는 그러한 결정문을 창피하게 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자유권규약위원들이 한국에 방문 들어오고 이러면요, 창피합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어디 각 국가의 대법관을 지내시거나 법관을 지내시거나 검사 아주 유능한 인권 관련된 분들이 다 거기 위원으로 사무총장이 다 임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저는 요것만 가지고도 사실상 토론이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디 소속이신지 성함이랑 말씀 주십시오. 네. 저는 한국행정사협회 회장, 한국범죄방지협회 회장인 법학박사 김영주입니다. 저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변호사분도 계시고 우리 추미애 의원님은 또 판사 출신이고 다 이런 실무자 입장이고 저는 학자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 헌법을 보면은 상당히 그 독소조항이 있어요. 기본권이 제한되는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의해서 얼마든지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제대로 손볼 사항이 세계 인권 규약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손봐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네, 저는 총론적인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우리 국민들도 민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높아졌기 때문에 아까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구체적으로 참 이렇게 강론적인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자, 법무부에서 하는 어떤 어떤 인권 기본법의 어떤 향상을 위한 노력이랄지, 또 의원님께서 정말 아주 훌륭한 추미애 의원님께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잘 변호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언론에 다 보도되고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요. 어디에서 얼만큼 노력을 했고 어디에서 어떻게 했고 하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 이것도 기본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냐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인권 규약도 있고 또 우리 국민도 민주도 많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법을 제정한다든지 거기에 걸맞게 노력을 해주셔야 우리 추미애 의원님이 참 이것은 이게 잘한다 박수 치자 우리 하자 따라가자 이렇게 하고 법무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본법 제정을 좀 해주시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주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이 국회에 많은 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지만 사실은 인권은 국민이 사실은 그 주체적인 향유자이면서 감시자 역할을 해주셔야지만 인권이 비약적으로 발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토론회 주제를 보시고 우리 찾아주셨는데요. 굉장히 그 관심이 있는 말씀을 주셔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공청회를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정말 3차 공청회를 통해서 좀 더 진전된 그런 그 내용으로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3차 공청회는 이렇게 1년을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박차를 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참여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토론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